지금 유럽은 폭염으로 다 쪄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시원하죠? 파리의 수석 건축가인 저는 더위에 지친 프랑스 학생 28명을 데리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압도적인 도시 인프라에 우리는 경악했어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어진 여정 끝에 학생들은 해운대 밤바다에서 오열하며 귀국 거부 사태까지 벌였습니다. 도대체 프랑스 아이들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7일간의 충격적인 기록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남겨주세요. 파리의 여름은 재난이었습니다. 저는 파리 중심부에 있는 건축사무소에서 수석 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한국인입니다. 수백 년 된 아름다운 석조 건물들은 평소엔 파리의 자랑이었지만 기후 위기가 닥치자 거대한 오븐으로 변해버렸죠. 숨이 막혔습니다. 창문을 열면 섭씨 40도의 뜨거운 바람이 폐부로 밀려 들어왔고 닫으면 두꺼운 돌벽이 낮 동안 머금은 열기를 밤새 뿜어냈습니다. 유럽의 건축은 추위를 막는 데 특화되어 있을 뿐 끓어오르는 지구에 대응할 설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제가 멘토링을 맡고 있는 파리 국립디자인 고등학교 학생 28명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낡은 교실에서 기말고사를 치른 아이들의 얼굴엔 생기가 없었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건축과 도시 디자인을 공부하는 이 어린 학생들에게 저는 진짜 살아남은 도시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안했습니다. 우리의 여름 캠프 목적지를 한국의 서울로 바꾸자고요. K-팝이나 드라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도시가 어떻게 극단적인 기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그 공간의 문법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출발 당일 샤를 드골 공항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새벽 4시였지만 기온은 이미 30도를 넘어섰죠. 학생들은 땀에 젖은 채 의자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루카스가 창백한 얼굴로 제게 물었어요. 선생님, 한국도 아시아니까 지금 엄청나게 덥고 습하지 않나요? 우리 거기서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걱정 어린 그 눈빛을 보며 솔직히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여름도 가혹하죠. 하지만 저는 한국의 공간 설계가 가진 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지친 몸을 이끌고 12시간의 비행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다음날 오전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탑승교로 걸어나가는 순간 아이들의 걸음이 일제히 멈췄습니다. 공간의 공기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죠. 서늘했습니다. 피부에 닿는 공기가 건조하고 쾌적했어요. 파리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느끼는 숨이 턱 막히는 인공적인 냉기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앙투안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선생님, 천장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런데 바람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체가 다 시원해요. 놀랐습니다. 10대 학생이 공항의 공조 시스템과 공간 설계를 단번에 몸으로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학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공공간의 설계란다. 자연광을 끌어들이면서도 열기는 차단하고 수만 명이 뿜어내는 열을 제어하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지. 바닥을 보렴. 먼지 하나 없이 매끄러운 바닥은 단순히 청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동선이 꼬이지 않도록 직관적으로 설계된 넓은 통로, 시각적인 피로를 줄여주는 차분한 조명까지. 인천공항은 그 자체로 거대한 환대의 공간이었습니다. 땀에 절어있던 아이들의 어깨가 서서히 펴지기 시작했어요. 버스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진입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나타났죠. 두 마리가 창문에 코를 박고 소리쳤습니다. 저렇게 큰 강이 도시 한가운데를 지나간다고요? 파리의 센 강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물줄기였습니다. 저는 건축가의 시선으로 한강 주변을 분석해 주었습니다. 강폭이 넓다는 건 바람의 길이 뚫려 있다는 뜻이야. 강에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이 도시의 열기를 식혀주는 거대한 냉각수 역할을 하는 거지. 아이들은 홀린 듯이 창밖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이 빽빽한 도심으로 들어섰지만 답답한 느낌이 없었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촘촘하게 심어진 가로수들이 짙은 그늘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회색빛 콘크리트 사이로 녹색의 선이 뚜렷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파리에서는 도심 중심부로 갈수록 열섬 현상 때문에 기온이 급격히 올라가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숙소에 도착하기 전 버스 안의 공기는 출발할 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쳐서 잠들어 있던 28명의 프랑스 학생들은 이제 눈을 반짝이며 창밖의 도시를 탐구하고 있었죠. 이 도시는 무언가 다르다. 그들은 이미 몸으로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설계자의 치열한 고민이 담긴 도시 인프라가 어떻게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는지, 이 아이들의 진짜 수업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호텔 로비로 불렀어요. 아이들의 얼굴은 어제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쾌적한 숙소에서 푹 잔 것 같았죠. 저는 오늘의 관찰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서울이 시원한 이유를 단순히 날씨가 아닌 공공 설계의 관점에서 찾으라는 것이었죠. 기상학적 우연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인위적 조건을 분석하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스케치북과 카메라를 챙겨 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종로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파리라면 아침부터 아스팔트 열기가 올라와 숨이 막힐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빌딩 숲 사이로 부는 바람이 제법 선선했습니다. 가로수가 만들어낸 짙은 그늘 덕분이기도 했죠. 그때 앙투안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저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선생님, 이 정류장 좀 보세요. 버스 정류장이었죠. 유리벽이 세워진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구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확연히 달랐어요. 서늘했습니다. 천장에서 찬 바람이 부드럽게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루카스가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바닥에는 격자 모양의 철망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곳에서도 차가운 냉기가 올라오고 있었죠. 아이들이 우르르 정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밑에서 올라오는 바람을 느끼며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게 정말 버스 정류장이라고요? 마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건축가의 시선으로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유럽의 버스 정류장은 보통 비를 막는 지붕 역할만 한단다. 뙤약볕을 피하는 건 온전히 대기하는 시민의 몫이지. 하지만 이 도시는 다릅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그 짧은 5분의 시간조차 시민을 열기로부터 보호해야 할 시간으로 설계한 거예요. 천장 냉방과 바닥 냉풍은 단순한 편의 시설이 아닙니다. 혹독한 여름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을 지켜내는 미세한 방어선인 셈이죠. 루카스가 정류장 벽면을 꼼꼼하게 매만졌습니다. 선생님, 이 유리도 평범한 게 아니에요. 태양열을 차단하는 특수 코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야는 투명하게 확보하면서 뜨거운 복사열만 걸러내는 거죠. 훌륭한 관찰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덧붙여 설명했어요. 지붕의 형태도 자세히 보렴. 뜨거운 공기가 자연스럽게 위로 빠져나가도록 곡선으로 설계되어 있단다. 미관과 기능이 완벽하게 결합된 공공 디자인의 표본이지. 아이들은 벽면의 재질과 지붕의 각도까지 세밀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자벨이 횡단보도 앞에서 안내판 하나를 발견했어요. 지하철역 출구 옆에 세워진 안내판이었습니다. 무더위 쉼터라는 글씨 아래에 이 동네 지도가 그려져 있었죠. 반경 500m 안에 붉은 점이 12개나 찍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붉은 점들은 다 뭐예요? 이자벨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었어요. 저는 학생들을 안내판 앞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이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란다. 저는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이 도시에는 주민센터, 은행, 편의점, 도서관 등 누구나 더위를 피해 들어갈 수 있는 쉼터가 국내마다 촘촘하게 박혀 있어요. 전국적으로 무려 7만 개가 넘는단다. 학생들의 입에서 동시에 짧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인구 비례로 따지면 걸어서 5분 거리에 반드시 에어컨이 나오는 무료 대피소가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파리와 비교해 볼까요? 폭염이 오면 파리시청은 임시 물놀이장을 열거나 쿨링센터 몇 곳을 부랴부랴 지정해서 뉴스로 알립니다. 하지만 7만 개라는 압도적인 숫자는 차원이 달랐어요. 폭염이 닥치기 전에 시스템이 이미 일상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앙투안이 스마트폰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파리 시내에 이 정도 밀도라면 거의 3,000개가 있어야 해요. 하지만 파리에는 이런 체계적인 공공쉼터 네트워크가 없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인프라의 차이였죠. 우리는 실제로 지도에 표시된 쉼터 중 한 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커다란 유리창이 있는 평범한 은행 영업점이었어요. 덥지? 저기 의자에 앉아서 좀 쉬다 가라며 친절하게 손짓까지 해주셨어요. 마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계좌를 만들거나 돈을 찾지도 않는데 그냥 소파에 앉아 있어도 된다고요? 파리의 카페에서는 에스프레소 한 잔이라도 시켜야 화장실을 쓸 수 있고 의자에 앉을 수 있습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공간을 점유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국가가 지정하고 민간이 기꺼이 협력하여 오직 시민을 끔찍한 열기로부터 보호하겠다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공간을 대가 없이 내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냉방 시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공동체를 향한 깊은 배려와 연대의 문화가 공간을 통해 구현된 것이었죠. 저는 아이들에게 뼈아픈 통계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2003년 여름이었지. 유럽을 덮친 폭염으로 프랑스에서만 15,000명이 목숨을 잃었어. 유럽 전체로는 7만 명이 죽었단다. 대부분 에어컨 없는 낡은 아파트 꼭대기층에 살던 독거노인들이었지. 건축이 그리고 제도가 인간을 보호하지 못해서 벌어진 참사였어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반면 한국의 여름은 기본적으로 매우 덥고 습합니다. 평년 기준으로도 7, 8월이면 35도를 훌쩍 넘기 일쑤죠. 하지만 연간 폭염 관련 사망자는 2, 30명 선에서 강력하게 통제되고 있어요. 기상 조건이 유리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수많은 대피소와 쾌적한 버스 정류장들이 사람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7만 명이라는 사망자 숫자는 17살 아이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비극이었으니까요. 루카스가 스케치북을 덮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심 곳곳에 촘촘하게 만들어둔 거군요. 살기 위해서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도시는 우아하고 아름답기만 해선 안 돼. 가장 약한 사람의 생존을 책임져야 진짜 훌륭한 도시지. 파리의 낡고 화려한 석조 건물들만 최고라고 믿어왔던 아이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통과 미관이라는 명분 아래 방치되었던 유럽의 낡은 인프라와 시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챙기는 한국의 섬세한 인프라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순간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우리는 근처의 냉면집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안은 시원했고 살얼음이 둥둥 뜬 차가운 국물은 더위에 지친 아이들의 속을 달래주기에 완벽했어요. 음식을 먹으며 이자벨이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도시는 쉴 곳을 숨겨두지 않는 것 같아요. 밖을 걷고 있어도 늘 어디선가 챙김을 받고 보호받는 느낌이에요. 저는 이자벨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속으로 깊이 감탄했습니다. 공간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을 정확히 짚어낸 것이었으니까요. 서울은 단순히 콘크리트로 지어진 차가운 빌딩 숲이 아니었습니다. 무더위라는 보이지 않는 재난과 싸우기 위해 도시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대한 생명체 같았어요. 아이들의 스케치북에는 그 생명체의 따뜻한 신경망들이 세세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낡은 제도와 설계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을 살리는 미래. 도시의 청사진이 프랑스 아이들의 손끝에서 완성되고 있었죠. 오후에는 한강공원으로 이동할 계획이었습니다. 버스에 오르는 아이들의 발걸음은 어제 파리를 떠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벼워 보였어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역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에스컬레이터가 있어 무척 편했습니다. 지상으로 나오는 순간 학생들의 입에서 일제히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앞에 거대한 강줄기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죠. 파리의 센 강과는 완전히 다른 거대한 스케일이었습니다. 센 강변에도 사람들은 앉아서 쉴 수 있어요. 하지만 강폭이 무척 좁고 휴식 공간이 부족합니다.
낡은 도로와 건물들 사이에 위태롭게 끼어 있는 형태죠. 그래서 시원한 바람이 제대로 통할 수 없는 꽉 막힌 구조입니다. 하지만 한강은 달랐습니다. 강폭이 훌쩍 1km에 달했어요. 거대한 물길 양옆으로 40km가 넘는 녹지대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건축가인 제 눈에는 이것이 단순한 공원이 아니었습니다. 빽빽한 빌딩 숲의 열기를 식혀주는 거대한 냉각 장치였죠. 도시 전체가 숨을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대한 허파였습니다. 우리는 나무 그늘을 찾아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돗자리를 넓게 펴고 잔디밭에 둥글게 둘러앉았어요. 시원한 강바람이 아이들의 뺨을 스쳤습니다. 이틀 전 28도가 넘는 파리의 열대야에 시달리던 아이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한강 잔디밭에 편안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파란 하늘을 보며 앙투안이 두 팔을 크게 벌렸어요. 선생님, 도심 한가운데 이런 녹지가 있다는 게 안 믿겨요. 정말 가슴이 탁 트입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공원은 1000만 명의 시민이 동시에 쉴 수 있는 도시의 거실이란다. 누구나 무료로 마음껏 머물 수 있는 곳이지. 태호가 푹신한 잔디밭을 뒹굴며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는 뭔가 안심이 돼요. 완전히 허락받은 느낌이 들거든요. 놀랍도록 날카로운 통찰이었습니다. 유럽의 많은 공원들은 제약이 무척 많습니다. 잔디밭 출입이 아예 금지된 곳도 있고 밤이 되면 쇠창살 문을 굳게 닫아버리죠. 시민의 휴식 철학이보다는 통제되는 전시 공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한강은 시민에게 온전히 빈 공간을 내어주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공원 입구 쪽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부드럽게 들어왔어요. 배달원이 능숙하게 전단지를 나눠주며 지나갔습니다. 루카스가 벌떡 일어나 눈을 크게 떴어요. 방금 저 사람 뭐예요? 공원 안으로 음식이 배달되는 건가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켜서 직접 치킨과 피자를 넉넉하게 주문했어요. 30분 뒤 우리가 앉아있는 구역으로 정확히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경악에 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자벨이 따끈한 치킨 상자를 들고 소리쳤어요. 밖으로 방금 튀긴 음식이 배달된다고요? 그것도 이렇게 정확한 위치로 오다니요. 저는 닭다리를 하나씩 나눠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물류 시스템이 고도로 발달해 있단다. 공원 곳곳에 고유한 주소가 지정되어 있어서 밖에서도 무엇이든 쉽게 받을 수 있지. 이건 역시 치밀하게 계산된 시스템의 훌륭한 결과물이에요. 아이들은 허겁지겁 음식을 먹으며 주변 풍경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를 신나게 달리는 사람들, 배드민턴을 치는 커플들, 소형 텐트를 치고 낮잠을 자는 단란한 가족들도 보였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리가 강물에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파리에서는 밖에서 다리를 뻗고 쉬려면 무조건 돈을 내야 해요. 카페 테라스에 앉아야만 쉴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돈이 한 푼도 없어도 이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네요.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7살의 어린 학생이 공간의 평등함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도시는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비싼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만의 것일까요? 아니면 그곳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 모두의 것일까요? 눈앞에 펼쳐진 공원은 그 묵직한 질문에 대한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죠. 누구나 거대한 인프라의 혜택을 온전히 평등하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공간이 사람의 계급을 나누지 않고 지친 이들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제가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한국 공공 디자인의 진짜 정수였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고 고층 빌딩 너머로 노을이 지기 시작했죠. 한강의 수많은 다리들의 조명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아이들은 넋을 잃고 그 황홀한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앙투안이 쉴 새 없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도시는 밤이 되니까 더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캄캄한데도 훨씬 더 안전하고 포근해 보여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낮에는 실용적인 효율의 인프라가, 밤에는 따뜻한 불빛이 사람들을 빈틈없이 지키고 있었죠.
파리에 덥고 숨막히는 잿빛 하늘 아래서 시들어가던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들의 얼굴에는 확연한 생기와 웃음이 가득했어요. 우리는 시원한 강바람을 흠뻑 맞으며 숙소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짐을 챙겨 거대한 서울역으로 가야 했거든요. 남쪽의 천년 역사 도시 경주로 향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KTX 열차 안에서 아이들은 또 다른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겨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숙소를 나서 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척 가벼웠습니다. 서울역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아이들의 눈이 다시 한번 크게 휘둥그레졌죠. 서울역은 기차역이라기보다는 마치 거대한 국제공항을 연상케 했습니다. 천장은 아득할 정도로 높았고 그 사이로 자연광이 부드럽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죠. 유럽의 기차역들은 100년이 넘은 역사적인 석조 건축물이라 겉보기엔 웅장합니다. 하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냉방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무척 덥고 사람들의 동선이 엉켜 늘 혼잡하기 짝이 없죠. 그런데 서울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내판은 직관적이었고 사람들의 흐름은 물이 흐르듯 매끄럽게 이어졌어요. 매표소와 개찰구, 대기 공간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공간을 설계하는 제 눈에는 시민들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려는 세심한 배려가 단번에 보였죠. 플랫폼으로 내려가 우리를 태울 KTX 열차와 마주했습니다. 날렵하고 세련된 기차의 외관을 보자 아이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어요. 객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쾌적하고 서늘한 에어컨 바람이 우리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마리가 자신의 자리에 앉으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선생님, 좌석 간격이 비행기 이코노미 클래스보다 훨씬 넓어요. 게다가 너무 깨끗해요. 저는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며 실내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바닥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고 창문은 티 없이 투명하게 닫혀 있었죠. 유럽 기차 특유의 퀴퀴한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소음이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출발을 알리는 차분한 안내방송이 흘러나오고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죠. 기차가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본격적으로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루카스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스마트폰의 속도 측정 앱을 켰어요. 화면의 숫자가 순식간에 200, 250을 넘어 280km를 가리켰습니다. 선생님, 지금 시속 280km로 달리고 있어요. 루카스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스마트폰 화면과 창밖 풍경을 번갈아 보며 소리쳤죠. 그런데 우리는 평범한 목소리로 아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자랑이라는 떼제베도 무척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고속 구간에 진입하면 엄청난 기계 소음과 흔들림을 견뎌야 하거든요. 소리를 질러야만 옆 사람과 간신히 대화할 수 있을 정도죠. 그런데 KTX는 마치 얼음판 위를 미끄러지듯 고요하게 레일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선로 관리 기술과 최첨단 차량 설계가 결합된 압도적인 결과물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우리 앞자리에 나란히 앉아 계시던 노부부 중 할아버지께서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였는데 우리 쪽을 바라보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비닐봉지를 제게 조심스럽게 내미셨어요. 봉지 안에는 온기가 남아있는 삶은 계란 여러 개와 차가운 캔 사이다가 들어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런 설명도 조건도 없이 그저 곁에 앉은 외국 학생들에게 음식을 주고 싶어 하셨죠. 저는 순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유럽에서는 기차나 지하철에서 낯선 사람이 주는 물건이나 음식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가방을 꼭 껴안고 경계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눈앞에 서 계신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는 어떤 악의도 없었습니다. 오직 순수한 호의와 따뜻한 미소만이 가득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황급히 일어나 허리를 숙이며 한국어로 또박또박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인사에 더 크게 웃으시며 손짓으로 어서 먹으라는 신용을 하셨죠. 아이들은 신기한 선물을 받은 것처럼 삶은 계란을 하나씩 조심스레 받아들었습니다. 이자벨이 계란 껍데기를 어떻게 까야 할지 몰라 이리저리 쩔쩔매고 있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다시 다가오시더니 계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굴려 껍데기를 쉽게 까는 마법 같은 시범을 보여주셨죠. 그 정겨운 모습에 주변 좌석에 앉아있던 한국인 승객들도 다 함께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긴장감이 흐르던 객실 공기가 순식간에 따뜻하고 평화롭게 바뀌었어요. 마리가 조심스럽게 흰자를 한 입 베어 물며 제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완전히 모르는 외국인인데 왜 귀한 음식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마리의 맑은 눈을 보며 선뜻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냥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아이들을 향해 이것이 바로 한국 고유의 공동체 문화라고 조용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떤 계산이나 대가 없이 낯선 이에게 베푸는 조건 없는 호의. 우리는 그것을 정이라고 부른다고 말이죠. 건축과 설계를 공부하는 아이들의 노트에는 시속 280km라는 숫자와 함께 정이라는 단어가 깊게 새겨졌습니다. 완벽한 하드웨어만으로는 결코 훌륭한 도시를 완성할 수 없어요.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교통 인프라가 발달해도 그 공간을 채우는 사람들이 차갑다면 의미가 없죠. 어제 서울에서 만났던 7만 개의 쾌적한 무더위 쉼터. 시민에게 평등하게 허락된 광활한 한강공원. 그리고 지금 달리는 기차 안에서 만난 낯선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 이 모든 것은 결국 사람의 존엄과 안식을 향해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사람의 온기가 이토록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니. 저는 28명의 프랑스 아이들이 교실 밖 진짜 세상에서 그것을 온몸으로 깨우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벅찼습니다. 어느새 KTX는 첨단 기술의 시간을 지나 천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은 아름다운 도시 경주를 향해 미끄러지듯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경주역에 도착해 기차에서 내리는 순간 공기가 다시 한번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서울의 세련되고 효율적인 공기와는 달랐어요. 시간의 속도가 뚝 떨어진 듯한 묵직하고 고요한 공기였죠. 역 광장으로 걸어 나온 아이들은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고속철도를 타고 2시간이 넘게 달려왔으니 당연히 파리나 마르세유처럼 거대한 빌딩들이 있을 거라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시야를 가리는 높은 건물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파랗고 넓은 하늘이 도시 전체를 부드럽게 덮고 있었죠. 이자벨이 제 소매를 살짝 당기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시골인가요? 도시에 왜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골이 아니란다. 이 도시 전체가 거대한 박물관이기 때문이지. 땅을 파면 1000년 전에 유물이 나오고 사람들이 사는 평범한 주택가 한가운데 왕의 무덤이 있단다. 그래서 역사를 보호하기 위해 고층 건물을 짓지 않는 거야. 아이들은 제 설명을 들으며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럽에서 유적지란 보통 루브르 박물관의 거대한 유리벽 안에 갇혀 있거나 높은 철제 울타리로 철저히 격리된 곳이니까요. 우리는 가장 먼저 대릉원으로 향했습니다. 입구를 지나 숲길로 들어서자 거대한 초록색 언덕들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높이가 10m가 넘는 거대한 둥근 언덕들이 잔디밭 위에 군락을 이루고 있었죠. 앙투안이 압도적인 크기에 놀라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거대한 언덕들은 도대체 뭐예요? 공원의 조경시설인가요? 저는 아이들을 향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무덤이란다. 1500년 전에 살았던 신라 시대 왕과 귀족들의 무덤이지. 순간 아이들의 입에서 헉하는 짧은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유럽의 어두운 공동묘지나 카타콤을 생각했던 아이들에게 초록색 잔디가 덮인 거대한 무덤은 너무나 생소한 형태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보다 아이들을 더 충격에 빠뜨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1000년 전 무덤 주변의 널찍한 산책로를 따라 평범한 시민들이 걷고 있었거든요. 유모차를 끄는 젊은 부부,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노인들. 심지어 한쪽 잔디밭에서는 어린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죠. 루카스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무덤 옆에서 산책을 하고 아이들이 장난을 쳐요. 저래도 되는 건가요? 저는 건축가의 관점에서 경주라는 도시의 공간 철학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유럽에서는 과거의 역사를 철저히 분리해서 보존하려고 한단다.
만지면 안 되고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하는 죽은 시간이지.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달라. 1000년 전의 죽음을 삶의 한가운데로 끌어안고 함께 살아가는 거란다. 과거를 밀어내지 않고 곁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이 도시가 역사를 대하는 방식이야. 마리가 봉분 위로 부드럽게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도시가 아니라 죽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도시네요. 정말 경이로워요. 오후에는 불국사와 첨성대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1200년 된 돌계단 청운교 앞에 섰을 때 아이들은 압도적인 세월의 무게에 말을 잃었어요. 태호가 거친 돌의 표면을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프랑스에 샤를마뉴 대제가 있던 시절에 한국 사람들은 이 거대한 돌을 깎아 이런 예술품을 만들었다는 거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는 손을 떼지 못한 채 1200년 전 누군가의 손길이 닿았을 돌의 결을 오래도록 느끼고 있었죠. 해질 무렵 도착한 첨성대 앞에서는 루카스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루카스, 무엇을 그렇게 진지하게 적고 있니? 제가 묻자 루카스가 수첩을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300년 전의 사람들도 밤하늘의 별이 궁금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화려하지도 압도적으로 거대하지도 않은 낡은 돌탑 하나. 하지만 그 작은 구조물이 17살 프랑스 소년의 마음에 시간을 뛰어넘는 강렬한 공감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과거의 인간과 현재의 내가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같은 질문을 던졌다는 벅찬 깨달음이었죠. 저녁 식사를 위해 우리는 황리단길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한옥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한 예쁜 카페와 식당들이 골목마다 가득했죠. 기와지붕 아래에서 최신 팝송이 흘러나오고 수백 년 된 돌담 옆에서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었습니다. 이자벨이 골목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소리쳤어요. 선생님, 꼭 영화 세트장 같아요. 과거와 현재가 막 뒤섞여서 폭발하는 느낌이에요.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경주는 고여있는 물이 아니었어요. 1000년의 역사를 든든한 뼈대로 삼아 그 위에 지금의 활기찬 삶을 유연하게 덧입히고 있었죠. 어둠이 짙게 깔린 황리단길을 걸으며 저는 설계자로서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오래된 것을 완전히 부수고 새로운 랜드마크를 세우는 것만이 도시의 발전이라 믿었던 제 오만이 부끄러워졌죠. 지붕 없는 거대한 박물관 경주. 이곳은 과거를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현재와 공존하게 해야 하는지 그 완벽한 해답을 묵묵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내일이면 이 환상적인 역사 도시를 떠나 바다의 도시 부산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 해운대의 밤바다에서 아이들은 유럽에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낯선 자유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요청하신 가이드와 문장 구조의 리듬감을 철저히 반영하여 마지막 6장부터 8장까지의 이야기를 완성해 드립니다. 경주를 떠난 버스가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아이들은 창밖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고즈넉한 1000년의 역사가 숨쉬던 풍경은 어느새 스카이라인을 가득 채운 거대한 마천루와 눈부신 해안선으로 바뀌고 있었죠. 버스 안으로 짭조름하고 시원한 바다 냄새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녁 6시였어요. 우리는 해운대 해수욕장 바로 앞에 위치한 쾌적한 숙소에 짐을 풀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고 피곤해할 아이들을 방에 쉬게 하려 했지만 창밖으로 펼쳐진 환상적인 밤바다를 본 아이들은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당장 해변으로 나가고 싶다며 앞다투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실 유럽에서 학생들을 인솔할 때 야간 해변 외출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둡고 으슥한 곳에는 늘 끔찍한 범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는 해운대였습니다. 저는 파마기가 없는 제 건조하고 자연스러운 생머리를 대충 쓸어넘기며 아이들과 함께 기꺼이 밖으로 나섰어요. 밤바다의 바람이 무척 시원했습니다. 모래사장으로 나서는 순간 우리는 일제히 넋을 잃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바다였지만 백사장은 마치 대낮처럼 밝고 활기가 넘치고 있었거든요. 해변을 따라 끝없이 이어진 산책로에는 환한 가로등이 빈틈없이 켜져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돗자리를 펴고 치킨을 먹는 대학생들, 모래장난을 치는 어린아이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밤바다를 즐기고 있었죠. 무서워하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범죄에 대한 공포나 타인을 향한 날 선 경계심은 그 누구의 얼굴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죠. 그때 이자벨이 바다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신발을 벗어 던진 채 맨발로 파도가 밀려오는 곳까지 성큼성큼 걸어갔죠. 17살의 프랑스 소녀는 까만 밤바다와 화려한 마천루의 불빛이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풍경 앞에 우두커니 섰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던 이자벨이 갑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조용히 다가가 이자벨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선생님, 저는 태어나서 밤바다를 이렇게 마음 편히 걸어본 적이 없어요. 이자벨이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남프랑스 휴양지로 여행을 갔을 때도 해가 지면 절대 해변에 나가지 말라는 경고를 매일 들었거든요. 밤에 바다는 무조건 피해야 하는 무서운 공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들 너무 평온해 보여요. 저도 이제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경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걸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벅차서 눈물이 나요. 이자벨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벽한 안전이 만들어내는 온전한 자유였습니다. 설계자로서 저는 확신합니다. 치안과 안전은 단순히 경찰력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대한 도시가 반드시 제공해야 할 가장 강력하고 기본적인 공공 인프라예요. 밝은 조명, 사각지대 없는 꼼꼼한 동선 설계, 그리고 무엇보다 공간을 함께 쓰는 시민들 사이의 굳건한 신뢰. 이 모든 보이지 않는 시스템들이 촘촘하게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밤 10시에 백사장에서 어린아이가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기적이 완성되는 겁니다. 파리의 낡은 구조 속에서 불안에 떨던 28명의 아이들이었죠. 그 아이들은 마침내 대한민국 해운대에서 생애 첫 완벽한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건 밤 11시였습니다. 내일이면 아침 일찍 서울로 올라가 파리행 귀국 비행기를 타야 했죠. 저는 아이들에게 이번 여행의 마지막 과제인 최종 리포트를 작성할 시간 1시간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고 호텔 복도는 순식간에 고요해졌어요. 평소 같으면 아쉬움과 흥분으로 내내 떠들썩했을 수학여행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유독 쥐 죽은 듯 조용했죠. 저는 복도 끝 소파에 가만히 앉아 아이들을 기다렸습니다. 그 묵직한 고요함이 교사로서 참 뿌듯하고 좋았어요. 제 머릿속에서도 이 다이내믹했던 일주일간의 여정이 차분하게 하나씩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자동 분할 기능에 편하게 기대지 않고 중요한 컷들을 수동으로 정성스럽게 분할하듯 이번 여행에 강렬했던 장면들이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나뉘어 각인되었죠. 종로 버스 정류장의 서늘한 냉풍, 한강공원 잔디밭의 여유, 기차 안 노부부의 삶은 계란, 그리고 조금 전 이자벨의 눈물까지. 모든 컷이 하나 버릴 것 없이 완벽했습니다. 1시간이 훌쩍 지나자 방문이 하나둘 열리고 아이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리포트를 들고 나왔어요.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아 아이들의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28명의 아이들이 쓴 리포트의 첫 문장은 소름 돋게 똑같았어요. 한국은 천국이다. 사전에 서로 입을 맞춘 것도 아닌데 프랑스 아이들은 각자의 언어로 대한민국을 천국이라 흔쾌히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포트를 한 줄 한 줄 깊이 읽어내려가면서 저는 이내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각자 묘사하고 있는 천국은 전부 다른 형태와 의미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자벨에게 한국은 폭력과 범죄에 대한 끔찍한 두려움이 없는 안전한 천국이었습니다. 반면 루카스에게 천국은 약자를 배려하고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인간적인 인프라 그 자체였죠. 앙투아는 달랐습니다. 1000년 전 왕의 무덤과 최첨단 KTX 열차가 이질감 없이 어우러져 공존하는 성숙한 문화를 천국이라 불렀습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빌딩 숲이 아니라 그 훌륭한 공간을 채우고 있는 한국인들의 보이지 않는 태도와 선진적인 시민의식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이 프랑스 아이들에게 한국이 얼마나 위대한지 단 한 번도 억지로 가르치려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7만 개의 무더위 쉼터가 작동하는 깨끗한 거리를 땀 흘리지 않고 걷게 했고 시속 280km로 달리는 진동 없는 기차에 조용히 태웠을 뿐입니다. 도시는 훈계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제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고 아이들은 스스로 그 구조적 위대함을 몸으로 느끼며 정답을 찾아냈어요. 훌륭한 도시는 시민을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이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견고한 무대를 제공할 뿐이죠. 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28개의 각기 다른 천국이 담긴 리포트를 조용히 가슴에 품었습니다. 제 20년 멘토링 경험을 통틀어 감히 가장 완벽하고 벅찬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우리는 인천공항에서 귀국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긴장이 풀린 아이들은 모두 좌석에 기대어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저는 새근새근 잠든 아이들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창밖으로 아득히 멀어지는 한국의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나라는 불과 70년 전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으로 모든 것이 철저하게 파괴되었던 거대한 폐허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그 누구도 이 참혹한 땅이 다시 제대로 일어설 것이라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척박하고 가난한 나라였죠. 물론 눈부신 경제 성장은 세계 여러 훌륭한 나라들도 과거에 이룩해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건축가로서 진정으로 경이롭게 생각하는 것은 이 나라가 재난과 위기를 대하는 끈질긴 태도예요. 1994년에 살인적이었던 폭염, 수많은 이들을 아프게 했던 여러 번의 재난을 겪으며 대한민국은 결코 제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실패의 아픔을 뼈아프게 사회적 기억으로 남겼고 그것을 바탕으로 시민을 살리는 견고하고 촘촘한 제도를 기어코 만들어냈어요. 거리에 널린 7만 개의 쾌적한 대피소와 모든 역사를 아우르는 지하철 냉방 시스템은 단순히 돈이 많다고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온전히 지켜내겠다는 국가 단위의 치열한 의지입니다. 수많은 한국인들의 피와 땀이 지금의 든든한 사회망을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는 것이죠. 12시간의 비행 끝에 우리는 다시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유리문을 나서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끈적하고 무거운 열기가 우리를 무자비하게 덮쳤어요.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익숙하고 지긋지긋한 유럽의 낡은 여름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무거운 캐리어를 끄는 아이들의 발걸음은 서울로 떠나기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당당하고 힘차 보였습니다. 앙투안이 수화물 센터에서 제게 다가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저 내년 가을 학기에 무조건 한국어 학당에 등록할 거예요. 반드시 다시 그 천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자벨과 다른 아이들도 곁에서 세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만의 새로운 미래를 열정적으로 꿈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감동적인 28명의 기록을 혼자만 간직하기엔 너무 아까워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유튜버들처럼 제 얼굴을 영상 전면에 내세워 방송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저 우리 아이들이 난생 처음 완벽한 자유와 안전을 만끽했던 그 평화롭고 반짝이던 해운대의 밤바다 풍경만을 조용히 썸네일로 띄워둘 거예요. 묵묵히 시스템이 약자를 보호하고 사람이 낯선 타인에게 기꺼이 따뜻한 정을 내어주는 나라. 잿빛 폐허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천국을 만들어낸 이 기적 같은 이야기. 그것만으로도 제가 전하려는 묵직한 진심은 충분하니까요. 늘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 주시는 저희 감동하늘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가 피땀 흘려 만든 이 훌륭한 대한민국 시스템이 가장 자랑스러우셨나요? 각자의 일상에서 마주했던 자랑스러운 순간들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생한 이야기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사회를 더 시원하고 따뜻하게 만들어갈 다음 설계도가 될 테니까요.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걸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